네, 안녕하세요. 브리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쉽게 입찰 포기를 한 경매 물건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매 타경은 2020 타경 11496이고 경기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계획관리 공장이고요. 보면은 유치권 신청이 있었지만 유치권 배제 신청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 면적은 1174평, 건물 면적은 572평이고요. 소유자는 이다나님으로 여성분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29억으로 토지 기준 평당 250만 원, 총 1174평이니까 250만 원 정도 곱하면은 감정가 29억 정도가 나오고요. 이번에 그 이번에 두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 14억 2천이었는데 이번에 22억 2천만 원에 시흥시 주식회사 워너티 컴퍼니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아가고 차순위는 한 19억 정도 적으셨네요. 어, 경매 신권 브리핑방에서 물건 브리핑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2년 12월 28일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변경되면서 이번 7월에 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20년 12월에 감정을 했거든요. 20년 12월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 가격이 저렴하다. 첫 번째 가격으로 감정 가격이 저렴하다. 왜냐하면은 20년 12월 감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한 그쵸. 22년 12월, 23년 1월 정도에 제가 브리핑 드렸으니까 한 딱 2년 전 정도, 예, 한 2년 전 정도 가격 시점으로 나온 건데 이번에 24년 7월에 나오면서 거의 한 2년 반 정도, 예, 2년 6개월 정도 전의 가격으로 감정이 돼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감정가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용 승인일이 18년 3월입니다. 18년 3월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한 지 한 5년 6개월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준신축, 준신축 물건인데다가 밑에 보시면은 지우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60평 공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 총 360평, 360평이 있고, 사무실 두 동, 한 동이죠. 한 동인데 총 2층으로 한 30평 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30평, 30평에서 총 한 420평 정도 건물이 지어져, 총 420평 정도로, 어, 건물이 꽤 많다는 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게 5년 전에 토지만 평당 120 정도에 거래되었거든요. 이게 대지 기준으로, 예, 대지를 평당 120에 사오셨는데요. 대지 기준 평당 120에 받아온 뒤에 저 정도 건물을 지은 건데요. 이 소유주분께서 직접 지으신 건데, 그러면은 저 정도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나 원가가 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지 평당 120인데 총 한 1200평 정도였죠? 네, 1200평 하면은 대략 잡아서 한 14억. 토지만 가져오는데 14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건물은 요새 공장 기준으로 평당 350만 원 정도 건축비를 잡는데 한 평당 3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평당 300만 원, 네,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건물만 해도 지금 60동이 60평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서 이것만 해도 총 360평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360평 잡으면은
이거 뭐 사무실 이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네, 이것도 싸게 잡았는데 이것까지 빼면은 원가가 많이 좀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네,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한 11억 정도네요. 건축비만. 그러면은 대지랑 건물 비용만 했을 때 총 원가가 25억 정도 들어가는 공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뭐 설계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취득세 그리고 뭐 기타 잡비 등등 하면은 25억 이상 정도 들어갈 거라서 거의 감정가 29억 정도가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이나 유찰돼서 거의 50%까지 되었으니까 원가보다 훨씬 못한 가격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도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토지 이음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뜻 봐서는 지금 경매지에 공장용지 75-1, 75-2, 76-5 이렇게 되어 있어서 75-1이 이거고 75-2가 이거고 75-5였죠 아까? 네. 76-5 76-5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가 지금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거 맹지 공장이거나 아니면은 이 도로가 이제 사도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보니까 도로가 이게 있는 물건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면 토지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목이 도로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제가 수락을 하겠습니다. 도로가 지목이 도로고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지정 공고된 도로라고 하는데요. 지정 공고. 이게 지정 공고 도로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사도인데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라고 지자체에서 그냥 공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장 주인은 이 도로가 없더라도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했던 거죠. 예. 이 공장도 즉 옆에 있는 공장도 이 도로 끼고 있으면은 지정 공고된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여기 도로 굴착 만약에 여기 이 도로로 굴착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개인 소유였죠 도로가 개인의 예, 굴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굴착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굴착 동의서 관련해서 제가 건축사님이랑 협의를 한 결과 안쪽에 이제 여기 굴착을 하게 될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오수관로나 뭐 그 상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매설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좀 손볼 일이 있다 이러면은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장을 개설할 때 어차피 여기에 깔려져 있는 이런 상하수도나 이런 오수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공장 안으로. 그러면은 이거 안쪽에 공장 안쪽에 있는 이 관만 손대면 되지 여기를 굴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굴착 동의서는 나중에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건축사님과의 협의 결과를 통해서 이 도로가 없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감정가가 싸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준신축인 건물이 많다. 세 번째, 원가를 따져봤을 때 현재 최저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점이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공장의 메리트였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물건 주변에는 호재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당 공장인데요.
공장을 보시면 이렇게 파주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자, 김포에서 파주 넘어와서 이렇게 제2 외곽 고속도로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 밑에는 이제 운정 IC 26년 12월 개통 예정이고, 월롱 JC가 26년 12월 여기 월롱 IC 있는 곳에 JC가 개통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월롱 IC 쪽으로 나중에 가면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타고 서울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은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입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장에서 그러면은 운정 IC까지 몇 분 정도 걸리냐,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냐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한 4.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드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공장 주소 한번 더 치고 로드뷰를 한번 여기서부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곳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로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은 여기 파주랜드 부동산 여기 지나서 여기 뭐 갔는데 근생 하나 찍고 있더라고요. 네. 자, 여기 쭉쭉쭉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여기 제가 갔던 길로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 앞을 지나고요. 네, 여기 주택가도 조금 지나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좁은 길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좁은 길인데 그래도 트럭이나 이런 게 화물차가 지나가기에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쯤 되면 이제 다 공장 단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큰 공장이 보이고, 더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네, 여기가 이제 공장 입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임장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아까 로드뷰로 봤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갔던 곳이고요. 네, 이렇게 차로 쭉 올라가면 이 도로가 상당히 또 넓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고 이렇게 좌회전으로 꺾으면은 이렇게 공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공장이 이 공장이고 여기서 왼쪽에 이제 이 공장이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기서 빠꾸를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네, 다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공장을 일단 보시면은 여기 입구에 있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건데 여기 이 9번이 여기 9번이고 여기 있는 게 8번, 여기 있는 게 7번, 6번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7번, 6번이 사실상 이게 직접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 여기를 처음에는 건축 허가를 이렇게 떨어져서 받았다가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여기를 터서 이렇게 한 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것도 중간에 여기를 터서 한 동으로 만들어 놓은 120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번, 5번이 여기 멀리 있는 게 4번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커다란 게 아니라 이 작은 이게 이 건물입니다. 네. 일단 해당 물건은 임장을 갔을 때 공장 창고가 이 지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평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자, 임대료가 평당 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리고 매매는 평당 250에서 비싼 건 한 400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60평 공장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물건이 추후 매도나 임대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평당 25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치가요. 이 위치가 지금도 평당 250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를 같이 띄우겠습니다. 자, 2, 3년 뒤에 제2 외곽, 이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소재로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최소 평당 300, 매매 250에서 400이 아닌 한 평당 300 정도에는 충분히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35억짜리에 35억에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소 35억 정도에는 한 2, 3년 뒤에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입찰 검토를 좀 했던 물건입니다. 소유주와 대화를 좀 나눈 결과 사정이 어려워서 경매로 공장이 나오게 됐고 소유주는 처음에 이때 한번 유찰됐을 때 입찰을 검토를 했었는데 자금 사정이 그때 좀 꼬여서 입찰을 못했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공장 낙찰이 된다면 120평 두 동, 지금 60평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끝에 이제 60평 두 동을 이어서 총 120평 한 동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0평 한 동은 이제 소유주가 임대를 평당 2.5만 원에 한 월세 300 정도에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60평 한 동은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꽤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미래 가치 검토나 이제 임대 현황 그리고 소유주의 생각 정도도 좀 봤으니까요. 이제 물건에 대한 미래 가치 검토는 얼추 됐으니 입찰 금액은 어떻게 할지. 자, 첫 번째, 입찰 금액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권 문제는 정말 없는지. 세 번째는 낙찰 받게 된다면 대출이 얼마가 나와서 실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유치권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유치권인데요. 일단 유치권자는 공장을 건축해준 시공사였습니다. 시공사였고 2억 정도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밑에 가보면은 여기 유치권자 토남건설이라고 해서 여기 보증금 2억 원 이렇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시공사 측이랑 유치권자랑 통화를 해봤지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끊으시는 바람에 유치권자와 통화는 못했습니다. 통화 실패를 했고 이 사람도 그 유치권으로 그 2억을 현재 못 받는 거를 유치권 신고를 했지만 2억을 못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를 낸 거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 허위 유치권, 허위 허위 유치권이었고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가 신청할 유치권 배제 신청서입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서에 채권자가 제출했고요. 제가 이거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입수를 해서 읽어본 결과 유치권자가 해당 공장을 점유 중이지 않음을 이유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현황 조사서나 실제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점유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여부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유치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전에 그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공장 건축 당시 은행이랑 소유자랑 이제 그 시공사 건설사랑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은행에서 공장 건축을 할 때 이제 그 소유주한테 기성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은행이랑 소유자랑 시공사랑 계약을 했던 그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어떻게 적혀져 있었냐면은 건물 공사 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권이 확실히 가짜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유치권 신청은 유치권이 없더라도 신청 받아줍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유치권 배제 신청도 유치권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배제 신청을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그 진짜가 뭔지 이렇게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치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대출을 꼭 잘 받는 그런 스킬을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입찰금액 산정인데요. 일단 이 물건이 두 번이 이렇게 유찰이 되었고 채권자가 이 유동화 회사 인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거는 그 NPL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밑에 근저당을 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리은행 근저당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합해서 이렇게 청구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채권 최고액이 지금 22.2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가 14억인데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총 22.2억인 것을 보았을 때 완전 이거는 NPL 투자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낙찰 금액이 지금 22.2억입니다. 이거는 낙찰자가 결국에 이 채무인수 형태로 근저당 인수를 해서 22.2억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NPL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PL의 종류에는 채무인수랑 론세일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인수는 우리 같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론세일은 대부법인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 채무인수 방법으로 NPL 투자를 하거나 합니다. 자, 그러면은 NPL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항상 이 감사를 받는데요. 은행은 항상 감사를 받는데 부실 채권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면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실 채권을 일정 퍼센트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은행은. 자,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란 뭐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결국 이 경매가 나온 거는 이 돈을 못 갚아서 나온 거거든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계속 이자 납입을 못 하거나,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채권 회수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부실 채권으로 산정을 하고 이거를 유동화 회사에 넘겨서 부실 채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이 공장 가치를 보고 어느 정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이 유찰되어 버리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일반인에게 근저당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화 회사에 넘겨서 부실 채권을 처리했는데 과도한 낙찰이 되게 되면은 채권 회수 유동화 입장에서도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동화에서는 개인 혹은 일반 법인 혹은 대부 법인으로 이 근저당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NPL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경매 낙찰 시 예상 배당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배당 순서를 먼저 보면은 경매 비용을 먼저 빼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 유입비, 그리고 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임금 채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세 채권이나 담보 물건 뭐 등등등 이렇게 빼게 되는데, 해당 물건을 일단 소액임차인이나 임금 채권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경매 비용도 되게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압류랑 저당권 등등이 가장 큰 배당 비율을 가지는데, 여기 경매지에서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경매지에서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면, 자, 압류가 있고 바로 이렇게 근저당이 있죠. 이렇게 근저당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압류에서 이제 뭐 소액 정도 이렇게 얼마 정도 빠지고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여기에 다 배당을 받는 프로세스인데요. 어차피 뭐 파주시랑 파주 세무서에 지금 세금 체납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소유주가 아니면은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공장이어서 재산세 정도 안 냈다고 생각하면은 뭐 한 뭐 2천만 원 정도? 예. 제가 2천만 원 넘는 거는 잘 이때까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예. 좀 적은 것,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2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이게 22.2억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2천은 이제 앞에 이 여기로 배당이 되고 나머지 22억이 이쪽으로 다 배당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이 근저당을 20억에 채무인수 형태로 사왔다 라고 한다면은 22.2억의 낙찰 후 2천만 원은 앞에 여기 이제 파주시나 파주 세무서에 배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나머지 22억은 이쪽에 다 배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20억에 사왔으니 이 차액이 생기죠. 차액 2억. 그러면은 유동화 회사에서는 20억의 채권을 팔고 22억 배당을 받았으니 나머지 2억을 나한테 돌려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물건을 법인으로 낙찰 시에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있었는데요. 자, 22.2억에 낙찰을 받고 90% 대출 받으면 대출 금액은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공제, 이 공장이 한 7동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공장 한 동당 1,000만 원 정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잡아서 한 뭐 0.5억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0.5억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총 19.5억이 이제 대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20억의 채무인수 형태로 근저당을 사왔으니 유동화 회사에서 나한테 2억을 더 주면은 나는
21.5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죠? 내가 이 공장을 사기 위해 근저당을 20억에 사와서 22.2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에 21.5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20억에 분명 채권을 사왔는데 결과적으로는 21.5억이 생긴 거고 결국에는 1.5억이 수중에 더 생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억을 그러면은 이 한 방에 사와야 되냐? 아닙니다. 이 계약금 10%를 먼저 넣고 이 20억 10%를 가지고 이제 입찰을 이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 2억으로 또 하고 이렇게 돈을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 유한코를 이제 뭐 대출 금액을 싸주면은 이제 그 나머지 차액을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프로세스고 20억의 근저당을 사왔는데 21.5억이 결국에는 대출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취득세랑 기타 잡비까지 생각하면은 결국 내 투자금은 0원이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35억에 나중에 매도하게 된다면은 수익률은 무한대. 그리고 시세 차익은 그냥 투자금 0원에 차익은 내가 20억에 샀으니까 한 15억 정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NPL이 좋은 점이 이 취득 가액을 낙찰 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 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고 취득세를 산정하는데 사실은 내가 20억에 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를 이제 2억 2천만 원 정도 더 높은 금액의 취득세를 더 내는 건데 나중에 그만큼 이제 35억에 매도하게 되면은 이 양도세가 그만큼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NPL의 장점이 이렇게 투자금 절약도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 절약도 또 추가로 있고 대출이 많이 뽑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 수익 금액도 더 높아지고 투자금은 굉장히 낮아지는 아주 일석몇조의 장점이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물건을 이 물건 채권을 한 18억 정도에 먼저 제시를 해서 좀 이렇게 유동화 회사랑 티키타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19억에서 한 20억 정도 선에 저희가 사오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바로 한 20억 선 정도 부르신 분이 이분이죠. 이분 싱워너틱 컴퍼니 주식회사에서 20억 정도의 인수를 해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채권 계약을 못 해버리는 바람에 입찰을 아쉽게 저희가 좀 포기해야만 했던 물건인데 사실 해당 공장이 워낙 좋기도 하고 이게 가격 메리트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4억 정도까지는 입찰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제가 요새 이것저것 돈이 좀 들어간 데가 많아서 조금 돈이 빠듯해가지고 입찰을 좀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쉽게. 네. 그래서 이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에 매도되는지 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때도 꼭 확인 후에 유튜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주시 검산동 공장 NPL 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